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까? 대한민국의 국정 3대 기조를 결정하는데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3대 국정 기조를 최순실 씨에게 아이디어를 빌렸다라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을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정 기조에 얼마만큼의 최순실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됐는지 참담합니다. 잠시 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조한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최순실 사단으로부터 영혼을 지킨 공무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농단당하진 않았다는 것. 최순실의 예산을 끝까지 거부했던 영혼 지킨 문체부 공무원을 오늘 동아일보가 찾아냈습니다. 내 목을 걸고 지시를 거부했다. 김종 차관이 거의 너 나가 이 정도 수준까지 압박을 했다는데 최순실 사단으로부터 소신을 지킨, 목숨을 지킨, 영혼을 지킨 모범적인 공무원의 이야기 잠시 후 저희 도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똑딱똑딱. 문재인 전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예고된 전쟁의 개시를 선포했습니다. 친노 적자의 자리를 두고 안희정,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의 피치기는 치열한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구가 친노의 적자일까요? 과연 미래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친노의 적자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블랙리스트 없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고받지 못했다. 라고 말했던 조윤선 장관이 결국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은 인정하면서도 나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1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난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위증을 한 셈이로군요. 위증 처벌 과연 어떻게 받을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문체부 우수도서 사업에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데 문제 서적은 단 한 번도 선정하지 말라.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 특검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 안 했다. 과연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최순실이 뭔가를 돌려막기 했다. 카드 돌려막기입니까? 아닙니다. 불출석 사유 돌려막기. 살다 불출석 사유까지 돌려막기 하는 경우는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특검엔 탄핵 핑계대고 헌재에 특검 핑계대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불출석을 하고 있는 최순실 씨. 그러나 본인의 형량을 결정짓는 재판에는 꼬박꼬박 출석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불출석 돌려막기 그 속내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 무엇을 했는가 제출하라. 헌재의 명령에 대통령 측이 오늘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분 단위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의 답변에는 오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다고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측이 밝힌 오전 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 스케줄 잠시 후 도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했다고 대통령 측은 항변을 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국제기사 하나 중요한 기사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베가 우리가 10억엔 냈으니까 소녀상 대한민국이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막말의 막말 수준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10억엔이 소녀상 철거 대가라는 아베의 논리는 거짓말이다. 중앙일보가 판명을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의 치유를 위한 것으로 가해자인 일본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지 무언가 소녀상 철거 등의 대가를 걸고 우리가 협상을 한 건 아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 아주 거짓과 진실을 잘 가려줬습니다. 아베 보고 있나? 오늘 저희 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서는
최순실 씨가 대한민국의 국정 기조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없는 동아일보 단독 기사, 채널A 단독 취재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순실 사단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정이 농단이 됐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상심하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뉴스만 계속 전해드린 저희로서도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최순실 사단으로부터 내 목을 걸고 그 농단을 막겠다. 끝까지 저항했던 아름다운 공무원의 사연을 모처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다 최순실에게 농단당한 것은 아니다.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특종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한 공무원의 사연, 내 목을 걸고 그 지시를 받을 수 없다. 최순실에게 나라가 농단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 공무원의 사연, 그리고 그 공무원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했던 김종 차관의 적나라한 대화 내용, 출력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너 나가. 거의 이 수준이었습니다. 첫방에도 끝까지 최순실 예산을 거부했던 소신 행정을 펼쳤던 정준희 서기관이 오늘 저희 돌직구쇼가 선정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김종 전 차관. 이 특유의 표정과 눈빛으로 정준희 서기관에게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체부의 체육진흥과 소속 정 서기관에게 기존에 있는 K스포츠 클럽의 운영이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아. 정 서기관. 이 클럽들을 뭔가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인데 서기관의 생각은 어때? 동의하지? 그래. 그러면 내용의 개선안을 좀 만들어서 가져와봐. 국민생활체육회가 아닌 별도의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강조하라. 예를 들면 최순실의 K스포츠 재단이 컨트롤 타워로 어떠한가? 라는 속내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준희 서기관은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아니 차관님, 컨트롤 타워가 새로 생기면 사업 전체가 특정 민간단체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특정 민간단체는 최순실의 K스포츠 재단일 수도 있겠죠. 정 서기관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이 수차례 정준희 서기관을 불러서 강요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 지시를 안 따르고 버틸 거면 문체부를 나가라. 내가 누군지 모르나? 내가 실세 차관 김종, 김벨. 내가 실세다. 문체로 나가라. 라고 압박을 하자 정준희 서기관이 이렇게 그 당시를 토로합니다. 당시 받았던 충격과 스트레스로 안면마비에 원형 탈모. 이야, 남성분들 원형 탈모 민감하거든요.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 그런데 김종 차관과 정준희 서기관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 차관이 또 정 서기관을 호출합니다. 하도 정준희 서기관이 소신을 굽히지 않자 김종 차관이 전략을 바꿉니다. K스포츠 재단을 살짝 끼워 넣어야겠다. 새로운 계획을 궁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한 거점당 3년간 24억 원의 지원을 받도록 계획을 세우고 자, 좋아. 경쟁하자. 대신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게 절차를 만들라.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경쟁 없이 바로 최순실의 K스포츠 재단을 선정해서 24억 원을 안정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김종 차관의 꼼수에 대해서 정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차관님. 수의계약이라니요. 사업자는 정정당당하게 민주주의적 질서에 근거해서 공모로 경쟁을 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라고 또다시 맞서게 됩니다. 결국 이 김종 차관이 정준희 서기관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있음을 안종범 전 수석과 공유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정준희 서기관을 곱게 보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성희 논설위원님, 이 정준희 서기관의 용기랄까요? 나를 자를지언정 최순실에 의해서 만만하게 돌아간 걸 눈뜨고 지켜볼 수 없다. 최순실의 존재는 몰랐죠. 몰랐지만 이제 김종 차관이 차관과 서기관은 정말 하늘과 땅의 그 어떤
직분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러서 아까 얘기한 대로 K스포츠 재단에 어떤 예산권을 몰아주기 위한 식으로 프레임을 짜라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예. 1차에 거부했고 거점형으로 여러 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만 수의 계약하자. 그것도 거부를 했고 이런 이제 공무원의 존재가 어떻게 밝혀졌냐? 김종전 차관이 특검에서 진술하면서 나온 겁니다. 아니, 김종 차관이 자기 입으로 술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김종 차관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고맙다. 정준희 차관이 고맙다. 예, 왜냐하면 우리 계획이 그대로 됐다면은 나는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거의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을 함으로써 이제 정상 참작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나는 거의 죽었다. 그래서 고맙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직업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구급 출신의 직업 공무원인데 이렇게 공무원이 자기 소신과 원칙을 지킴으로써 정말 우리가 이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처참해진 상황에 정말 마지막 공무원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대화록에 보면은 오늘 송강훈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차관이, 그것도 실제 차관이 내 말을 안 들을 거면 문체부를 나가라. 문체부 나가라. 이런 지시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송강훈 변호사님, 구급 공무원 출신으로서 내 말 안 들으면 너 나가야 된다. 이거 사실은 이걸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은 또 김종 차관이 실력 행사를 많이 했었죠. 예. 그 반대하는 사람들 다 나가고 노태강 국장도 나가고 했으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도 저 파면되거나 해임될 수 있는데도 또 면직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텼거든요. 가족을 생각하면 버틸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네. 한국의 분위기가 또 어떨까요? 이 직업 공무원이 좋은 의미로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다른 말로 보면 복지부 등이거든요. 예.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본인에 위해서 좋은 일이죠. 우리 블랙리스트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공무원이나 비서관이나 차관이나 다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영장 청구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경이롭지요. 경이롭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승일도 그렇고 유진정 장관도 그렇고 아마 최순실 이 사태가 끝나면 굉장히 외로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한국의 분위기가 조직을 배반했기 때문에. 아, 조직을 배반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용기 있게 항거했던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우군이 될 수 있는 이 제도가 저는 한시바삐 좀 마련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죠. 네. 김병민 의원님, 만약에 이 정준희 서기관이 지금 3차례, 4차례 김종 차관의 지시에 불복을 하지, 거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K스포츠 재단이 130억도 지원을 받게 되고 3년간 뭐 24억 원, 30억씩 꾸준하게 최순실의 호주머니를 채울 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미 한번 투자가 돼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거두기에는 굉장히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정준희 서기관이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특검의 수사, 헌재 심판 과정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들만 가지고서도 문제가 되는 사람과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본분의 역할을 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적어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얘기만큼은 백서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을 가지고 앞으로 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지시가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기준과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준희 서기관의 사연을 그대로 남겨라. 이 모든 것들, 이런 사례도 반드시 남겨야 되고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때문에 사실 허가를 해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허가를 내준 그런 공무원들도 있는 거잖아요. 실명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역사의 기록에 남기는 것, 이걸 황교안 대행이 자기 직분 내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정준희 서기관에게 통화를 해봤는데 윤 실장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소극적으로 김종 차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방어한 것뿐입니다. 라고 상당히 겸허하게 저희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서기관이면은 요직이죠. 근데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또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 실무자인데, 실무자 한 사람이 버티면은 아무리 이게 천하 없는 실세가 막 내려서 압박을 가해도 버틸 수 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어제 제가 좀 기업이나 이제 관료 출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김병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 실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도 엄벌에 처해야 돼요. 왜냐면요, 그분들한테 그게 이제 뭔 죄가 있냐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라는 건데, 이번에 엄벌에 처해놔야지 다음에 후배들한테 방패막이가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시켜서 했다라는 게 변명이 이제 안 따라지고, 그럼 다른 이제 관료들은 이거 당신 말을 지금 따르면은 나도 날아가니까 안 됩니다라고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책임 못 진다라고. 그런 부분을 해야지. 아니면은 위에서 시켰다 뭐 영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쭉 넘어가고 또 다음에 이제 뭐 승승장구해가지고 올라가면은 그때 그 시키는 대로 간 것에 예. 대해 가지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또 다른 실세가 와서 하면은 그 사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처벌 안 받더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신상필벌이라고 하죠. 예. 이 서기관 같은 분은 높이고, 정준희 서기관 뭐 훈장이라도 주고. 잘못 행동한 사람들은 뭐 난 시킨 대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예. 처벌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정준희 서기관, 문체부 공무원, 그 높고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청와대에도 대통령에게 직언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신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준희 서기관의 목을 건 용기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뉴스일지 오늘의 특종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에게 역제안한 최순실, 그것도 국정기조대, 문화융성, 경제부흥, 국민행복.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직후에 나눴던 대화 내용,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을 통해서 오늘 어떤 국정농단 상황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국정 기조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액자가 모든 정부 부처와 동사무소에도 걸려 있습니다. 바로 이 액자입니다. 희망의 새 시대, 국정 기조는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 구축.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 건지에 대한 국정 기조를 저 같은 3대 가치로 핵심적으로 압축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 기조 속에 최순실의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으로 동아일보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취임식을 앞둔 2013년 2월 중순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런 통화를 합니다. 창조문화로 할까? 문화창조로 할까? 창조문화로 할까? 문화창조로 할까? 두 개가 뭐가 다르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민하다가 대통령이 문화융성으로 하는 건 어떨까라고 최순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역제안합니다. 창조문화, 문화창조, 문화융성 말고 우리 문화체육융성으로 하자. 체육을 넣자. 문화체육융성으로 하자.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야, 이 체육 들어가면 좀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 그러다 그 역풍 맞는다. 라고 말하자 최순실 씨가 그럼 문화융성으로 하자. 결국 대통령이 제안한 거대로 최순실이 하는 건데 하나하나 국정의 3대 기조까지 최순실에게 마치 허락을 맡은 것 같은, 허락을 맡았던 그런 녹음 파일이 정호성의 녹음 파일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칼럼, 이 국정 기조.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정부, 박근혜 최순실 정권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내용들이죠.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최순실 씨가 이 연설문을 수정한다던가 아니면 국무회의가 됐던 수석 비서관회의가 됐던 일정을 잡는다던가 고위 그 관리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개입한다던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국정기조라는 거는 종합판이고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국정기조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해당 정부가 시작할 때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해당 정부의 철학과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 이 국가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를 대표적인 몇 개의 키워드로 이제 제시하는 거가 되겠죠. 대통령의 비전이죠. 그렇죠. 비전을 예. 제시하는 거고 그걸 이제
약속하는 거고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정책, 예산, 방향 이런 것들이 다 국정기조로 가는 건데 이것마저 최순실 씨랑 함께했다라는 게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설명해드렸던 연설문 수정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한 수위 더 올라간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자세한 어떤 경위를 보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결국은 따라갔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국민 행복입니다. 국민 행복은 요즘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가 같이 이제 서로 대화 오고 간 중에 이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제 아니, 국민 행복이라는 것도 대통령과 최 씨가 오고 가는 국민들이 대화죠. 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던 끝에 결정이 된 거군요. 그렇죠. 더 심한 건 경제 부흥. 이것은 순수하게 최순실 씨 머리에서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경제 부흥. 저 네. 셋 중에 그러니까 적어도 세 가지네요. 그렇죠. 다네요, 다. 최순실 씨가 개입하지 않은 건 없었고요. 결국 나중에 그 2013년 5월 국무회에서 하나 결정된 게 이제 평화통일 하나 이제 끼워 넣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대 국정기조가 된 건데요. 저는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저걸 보고 어쩜 단어들 하나하나 저렇게 촌스러울 수 있을까.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지금 뭐 부흥자 나오고 융성자 나오고 그래서 참 누가 지었는지 정말 너무 올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국무회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결국은 저것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에 와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 참담합니다. 김병민 의원님, 저 액자 저도 동사무소 가서 봤거든요. 예.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사실은 대통령의 아이덴티티고 사실은 저걸 보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해줬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저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최순실의 결정 혹은 최순실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니.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 2월 달이면은 취임 이전이고 인수위원회가 돌아가던 기간이고 인수위원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인수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 다 모아갖고 교수님, 전문가들, 각기 현장 사람들 모아서 만들어지는 게 이 국정 철학과 기조를 만들어 발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요. 아까 저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창조문화로 할까, 문화창조로 할까. 그 내용 밑에 보면 예. 너무 노골적이면 역풍 맞는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체육을 넣으니까. 체육은 넣으니까. 어. 그게 우리가 지금 K스포츠 재단을 가지고 대한민국 체육농단을 했던 게 2015년도 얘기인데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최순실 씨 예. 머릿속엔 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노골적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썼다면 2013년 저 당시부터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헌재 답변서에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1%도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정 기조부터 관여를 했으면 100%를 관여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 저 아까 액자를 보면 위에 희망의 새 시대라고 보이는데 예. 그게 이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네 가지가 기조가 있고요. 그 기조에 따라서 전략을 만들고 그 전략에 따라 국정 과제들이 나와요. 그럼 그 과제에 따라서 결국 뭐가 되냐면 사업들의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져가야 될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순실이 희망하는 새 시대를 위해서 가져가야 될 예산농단, 국정농단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조부터 손을 대는 저게 겁니다. 희망의 새 시대가 아니라 순실의 새 시대였다. 순실의 시대죠. 예. 그러니까 순실의 이거는 시대. 뭐 헌재 심판 과정에서 좀 그 판단하기가 아주 빨라질 것 같아요. 1% 관여한 게 아니라 다 관여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를 한번 다시 볼까요? 정 의원님. 창조문화로 할까, 문화창조로 할까? 대통령이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창조문화로 할까, 문화창조로 할까? 그러자 대통령이 창조문화, 문화창조 말고 문화융성으로 하자라고 하니까 최순실이 말을 딱 끊으면서 아니다, 문화체육융성으로 하자. 역제안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최순실 씨의 의견을 높이 샀다. 뭐 고분고분했다. 뭐 그런 것의 반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정 운영의 동반자였던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은 키친 캐비넷이라고 하지만 정말 청와대 벽지 선전하는 것부터 무슨 주사를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정 철학까지 정말 한 몸처럼 모든 것을 의논했던 그런 사이인 것이고 이건 어떻게 드러났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에 아까 그 녹음 휴대전화 녹음에 있는 녹취록 파일에서 나온 것이니까 자 완전히 팩트죠. 팩트다. 예, 그리고 나서 헌재와 이제 특검에 이제 그 헌재에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가 쓸 수 있는 뭐 추정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화 녹음 그대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미리 알았던 검찰 관계자들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 이제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청와대 벽지 선정 할 수 있죠. 뭐 어떤 색깔이 예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거 하고 그다음에 국정 철학과 그 비전을 갖다가 서로 상의했다는 건 좀 다른 문제고요. 저희가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예. 대통령이 되려고 했고 국회의원을 19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거는 본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때 이거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비전과 이런 걸 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의 선택을 이제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이런 걸 이제 예쁘게 꾸며서 국정 지표, 뭐 MB 때, 이명박 정부 때도 국정 지표가 있었으니까 만들 때는 당연히 대통령을 둘러싼 그 자문 그룹, 원로 그룹, 전문가 그룹의 자문에 따라가지고 이게 나왔어야지, 이렇게 아마 만들어져 왔겠죠.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흔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철학이 없었다는 거. 예. 급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놀랍습니다. 그 역사 교과서 한 5년 뒤에 만약에 교과서 쓴다고 하면은 박근혜 그다음에 최순실 이 두 사람 관계를 저는 3대 공동체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지금 나온 것처럼 국정의 공동체였죠. 국정의 공동체. 네. 정부는 겉으로는 박근혜 정부였지만 실질로는 박근혜 최순실 정부였고요. 순실의 시대. 네. 그다음에 40년 인생에서 오히려 박지만 박근령보다도 제일 가까웠던 것이 최태민 최순실 가족 아니었습니까? 40년 인생 공동체였죠. 가장 외로울 때 있었던 사람은 최순실이었죠. 인생 예. 공동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특검이 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두 사람이 인생 공동체이면서 돈도 같이 한 거 아니냐, 경제 공동체를 좀 언급하고 있어요. 돈 공동체, 경제 그러면은 공동체. 삼성이나 재벌들한테 뇌물 받은 것이, 만약에 뇌물 받았다고 하면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받은 거로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제3자 뇌물이나 또는 뇌물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 그 기반은 돈도 같이 한 경제 공동체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참으로 어느 역사에서도 두 사람 관계는 참 기괴하고 흔치 않는 관계가 돼버렸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얼을 오늘에 되새겨. 대한민국 교육 헌장 아직도 외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3대 국정 기도를 최순실과 논의하기 이전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걸 갖고 와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로 시작을 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민교육 헌장을 가져와 보라. 거기에 좋은 말이 참 많이 나온다. 국민교육 헌장. 야, 이거 뭐 추억의 국민교육 헌장입니까? 이 칼럼 굉장히 또 반갑게 맞이하시는데. 저건 아세요? 아니, 모른다고 얘기될 것 같은데. 왜 전 알고 있죠? 네. 윤 실장님. 네,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1968년에 나온 거예요. 2013년에 이제 국정 기조를 했지 않습니까? 45년 만에 부활한 거죠. 부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문화융성, 경제부흥, 국민행복 다 좋은 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 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구현되는 게 국민교육헌장의 정신으로 하니까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나중에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블랙리스트. 예. 문화융성의 실제는 블랙리스트. 체육융성의 실제는 뭐 K스포츠재단. 경제부흥의 실체 뭐 이런 거는 뭐 미르재단.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진흥의 실체는 KD 코퍼레이션, 아하. 뭐 포레카. 컨텐츠 제목은 좋은데 컨텐츠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예. 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이게 답답한 것이고,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에 보면은 참 답답한 게, 이게 대통령 김기춘 실장이 문화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요새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건전이라는 단어예요. 건전 컨텐츠, 건전 문학 진흥. 이 건전 가요라고 혹시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나 레코드 뒤에 맨 마지막 곡은 건전 가요가 한 곡씩 들어 있었어요. 모든 가수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로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시기가 지금 68년으로 돌아가져 네. 있다. 대한민국 45년. 국정기조. 국민교육 헌장에서 따왔는데 그조차도 최순실에게 허락을 맡았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중흥의 역사적 중흥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일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노승일 전 부장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최순실이가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최순실이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이야기를 들었죠. 네, 맞습니다. 최순실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오래된 언니 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친분 관계를 은근히 과시를 하던가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의 현재 대통령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처음 그 관계를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날 이제 그 최순실한테 얘기 들은 건 처음입니다. 최순실은 적어도 노승일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을 언니다. 우리 언니 동생이야. 우리 언니 저기에 있어. 청와대에 있어. 가면 김밥도 싸줘.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왜 국정기조까지 얘기했을까? 언니니까 얘기했군요. 정 의원님. 뭐 언니 동생이라고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유라나 장시호가 이모라고 한 거고 사실은 저는 이제 놀라운 것은 언론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국정 운영 스타일이 폐쇄적이고 소통을 잘 안 한다라고는 많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식 라인을 통해서 올라간 인사안이 바뀌어서 내려온다 이러는 거 누군가 뒤에 있어. 또 정윤의 이제 문건 파동이 나왔을 때 예. 누군가 최순실이라는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정말 알았으면 썼겠죠 언론이. 예. 그러니까 증거 없이 뭐 김기춘 실장도 몰랐다고 하니까 언론이 뭐 떨어져 있는 언론이 전혀 모르죠.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저는 최순실이 참 입이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역설적으로. 그냥 역설적으로 40년 가까이나 되는 관계에서 굉장히 보안을 중시하고 휴대전화 여러 개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기 주변에 그 대통령한테 누가 안 되기 위해서 뒤에서 숨어서 어떤 예. 영향을 발휘하고 되게 애를 썼는데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독일 위주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일단은 슬쩍 처음으로 이제 언니 동생 사이라고 슬쩍 밝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례적인 일이다. 종합해보면 대통령을 향해서 언니 혹은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윤전추 행정관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댔는데 성탄카드 한 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성탄카드입니다. 이른바 윤전추 카드인데요. 전추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전추 씨 꼭 시집 가세요. 최순실. 이 칼럼. 성탄카드를 최순실 씨가 윤전추 행정관에게 과거에 보냈던 저 카드가 발견이 됐는데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시집 가라, 시집 가지 마라 이러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예, 시집이 지금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뭐 결정적인 증거죠. 네. 윤전추 씨는 저번에 이제 헌재 그 2차 변론이었으니까 지난 5일날 이제 출석을 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뭐 이재만 안 본 건 다 안 나왔고 이영선 행정관도 안 나왔고 윤전추만 나왔기 때문에 7시간 행적 뭐 그리고 최순실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증언을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던 그 주인공이죠. 윤전추는 그날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그 의상실에서 처음 봤을 뿐이다. 라면서 관계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다녔던 뭐 그 헬스클럽에서 이제 윤전추 씨를 처음 이제 알았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저런 카드를 매개로 해서 생각을 한다면 둘 사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좀 관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더군다나 윤전추 씨의 핸드폰인지 아니면 대포폰인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정유라 씨의 번호도 0169로 시작하는 정유라 씨의 번호까지 같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세 명이 서로 얽히고 설킨 그래서 결국은 그 9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30년 걸린다고 하는데 저 그 트레이너 출신의 행정관이 3급으로 들어갔던 그 배경에는 최 씨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죠. 네. 딱 걸린 겁니다, 윤전추. 저는 사실 윤전추까지 최순실이 추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 내가 듣는 정보로는. 그래서 제가 틀렸습니다. 정 선배께서 틀린 것이 이 자리에서 입증이 됐어요. 위증에 책임져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올 크리스마스에 저런 예. 카드를 한 장도 못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 카드를 안 보내는데 저렇게 직접 쓴 카드를 주고받을 정도면 그 전부터 상당히 이제 친분이 있었다는 걸로 보이는데 윤전추 행정관이 헌재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누가 추천이 됐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증거가 나왔고요. 사실은 여기 회원으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이제 헬스 트레이너로 있을 때 최순실이 여기를 다녔다고 하는데 최순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무위원회를 다녔습니다. 예. 두 개를 다 다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정유라가 이제 승마를 하니까
정유라의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아마 다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유라 전화가 정유라를 매개로 해서 둘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헌재나 특검이나 진실을 밝혔어야죠. 이제 와가지고 이런 이제 장제원 의원한테 누가 제보가 한 건데 이렇게 밝혀져서 저까지 위증 예.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이제 몰게 됐네요. 최순실 입장에서는요.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가장 옆을 지키는 사람을 내가 모르는 사람을 추천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택도 없다. 내가 가장 잘하는 예.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둘 간의 관계는 모종의 끈적끈적한 관계일 거다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윤 전추 행정관이 명확하게 진실을 해명해야 됩니다. 위증한 겁니다. 얼마 전에 예. 윤 전추 행정관이 헌재 증인으로 나와갖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몇 번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더러 최순실 씨가 박근혜 예. 대통령한테 깍듯하게 대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노승일 부장 얘기는 언니 동생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맘먹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와갖고 했던 얘기 하나하나가 지금 다 위증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음번에 한번 더 나오실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왔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탄카드 윤 전추 행정관 최순실 씨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 이거 위증한 것이라면 이것 위증에 대한 책임 분명히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인데요.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에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상세히 소명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 만에 7시간에 대한 행적이 대통령 측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조금 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대통령의 이 답변서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오전 내내 서류 검토를 많이 했다고 한다. 서류를 쌓아놓고 그야말로 서류와의 싸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제안서에 담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이 기자들을 향해서 말한 내용인데 오늘 이 칼럼이 중요한 발제 참 많이 하네요. 대통령이 밝히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스케줄은 서류와의 전쟁. 그렇다고 이거 아닙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전 믿진 않지만요. 기본적으로 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지금 1000일 동안 물어봤잖아요. 그날 뭐 했었는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아이들이 3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하셨는지를 1000일 동안 물었고 오늘에서야 겨우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답변서를 받게 되는 날이네요. 이게 참 참담하다고 일단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일단 그 탄핵소추위원들, 그 탄핵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었고 카테고리가 한 5가지가 됐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월호 당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게 그 소추위원단들의 주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탄핵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는 아니고 신년 인사회를 빌어서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기자들을 또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자기는 그 당일 수요일 날은 별도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전부터 서류를 검토했다. 그리고 일정이 없는 날은 오히려 검토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반 되면 허리가 다 아프고 다리가 아프다. 더 열심히 일한다라는 취지로 일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은 역시 풀리지 않았고 일단 헌재에서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적어서 내라고 요구한 끝에 결국 오늘 7시간을 뭐 말 그대로 이제 예. 분 단위로 행적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분 단위로 행적을 제출했다고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진실이 담겨 있을지 저는 솔직히 아직 보진 못한 상태에서 단언하기 힘들지만 과연 진실을 담고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그럼 이렇게 왜냐면, 묻죠. 대통령 측은 오전 일정에 대해서 서류와의 전쟁, 서류와의 싸움을 벌였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칼럼은 안 믿으십니까? 오전에 서류와 싸움할 시간이 사실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10시부터 그 전부터 이제 보도가 나왔었던 거고. 안 믿는다. 네, 안 믿는 거죠. 오전 내내 서류와 싸움할 그 경황이 없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10시 이전까지 한 2시간 동안 일을 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오전 내내 서류와 싸움했다는 저 예. 말 자체도 그동안 뭐 감사원에서 드러났던 그 당일날 어떤 그 보고가 오고 갔는지 서면 보고가 오고 갔는지 이런 시간들을 따져본다면 저렇게 할 시간조차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뭐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기 힘들지만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 되지도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지만 예. 네.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
공식 변호인 측인 손강훈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네. 손 변호사께서는 대통령 변호인 측의 저 해명, 대통령의 저 답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 판사도 그렇고 재판장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이제 양쪽의 주장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믿을 만하냐, 설득력이 있느냐, 합리적인 근거가 있냐 이런 걸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 지금 저 답변은 뭐 누구든지 다 예상을 했죠. 이미 또 연습도 하셨잖아요. 그 기자 그 간담회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에게 과연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됐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아마 서류라고 했는데 서류를 검토해서 그걸 결제해갖고 주고받은 게 있다고 하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제 생각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 서류는 이만큼 쌓여 있겠죠. 왜냐면 대개 수일은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쌓여 있는 것만 아마 증거로 제출한다면 그걸 제출했을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한 피드백, 이를테면 주고받고 하는 그건 있었을까요? 나는 그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여건이라고 하면 저도 그렇고 헌재의 재판관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참에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기자들이 굉장히 바보 같았어요. 예. 이미 연습을 시켜줬어요. 아주 이상한 형식으로 피의자도 되고 헌재의 소추자도 됐는데 그거를 마당을 깔아줬거든요. 그 간사단이는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그 기자 간사단들이 촬영도 안 되고 녹음도 안 되고 이런 한 거 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또 한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기자들이면 그거 하지 말아야죠. 친년 기자 간담회 받아주지 마라. 네, 그거는 정확하게 형식과 내용과 확실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전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점에서 보면 연말에 있었던 그 기자단 간사단 그 기자들 그 모임은 저는 어느 언론사들 간에 그거는 진짜 나쁜 짓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받아주지 마라. 네.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스케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드러난 게 있습니다. 오후에는 청담동에 있는 미용사 메이크업 하시는 송주 매주 씨를 불러서 뭐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했다, 한 차례 수정을 했다, 뭐 등등이 나왔지만 어쨌든 헤어 메이크업을 했고 오후에는 본부에 출석을 했고 출근을 했고 그 이후에는 퇴근을 했다. 관저에서 식사를 하셨다. 점심 식사도 관저에 혼자 먹는 용으로 밥이 들어가고 비워졌다. 채널A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오전 시간,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구조될 수 있을지 없을지 총각을 다투던 그 구조의 황금 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일정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게 서류와 있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몇 가지 짚어볼 게 있는데 지금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진실이라면 이걸 말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 지금까지 비밀이다, 대통령 사생활이래 가지고 뭐 여성 대통령이라서 내가 못 물어봤다. 아니 이걸 왜 못 물어봅니까? 그럼 이건 자기들은 몰랐다는 겁니까? 지금 동안 그 서류를 봤다는 게 비밀이래 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윤전추 행정관 이야기가 8시 반쯤에 대통령 처음 봤는데 단정한 모습으로 예. 당장이라도 밖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모습으로 있었다. 저는 이 발언이 발목을 조금 잡을 거라고 보는데.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하고 대통령 이야기로 보면은 뭐 국민연금 관련 서류 이게 그냥 긴급한 상황이 터졌는데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것도 참으로 이제 비상식적이고요. 말이 안 된다. 예, 좀 뭐라고 내놓은지 저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이런 게 서류를 있습니다. 검토했는지. 예를 들어서 예. 초등학생들한테는 너는 뭐 했냐 그러면은 공부했다 그래요. 그냥 공부했다 그래요. 한 중학생쯤 되면은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했다 그래요. 근데 이 고시생 정도 되면은 이제 뭐 형법을 2회독하고 토익에서 이제 리스닝 파트를 공부하고 뭐 이번 9시부터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공부했다라고 대답하실지 국어 수학 공부했다라고 대답하실지 뭐에 대해 가지고 했다고 대답하실지 이게 참 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예. 있고요. 그리고 또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청와대가 이야기한 게 오보 때문에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깨졌습니다. 그때 11시에 이미 해경에서 청와대에다가 지금 보도된 거는 이제 틀린 겁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말. 예. 만약에 그 오보 때문에 자기들도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 보고 자체를 서면 보고는 쭉쭉 올라는 가고 있는데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른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반증이 한번 되니까 지켜보죠. 지금 뭐라고 하는지. 대통령 변호인 측이 서로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전에 어떤 서류를 검토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까지 비밀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그리고 대통령의 이른바 성형시술 의혹 그리고 비선 진료와 관련해서 저희 채널A가 김상만 자문의사와 20년 가까이 함께 호흡을 맞춘 간호사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특별한 주사 레시피가 있었다. 저희들이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주사 레시피. 최지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종 미용 주사를 처방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지난 3차 청문회에서 일부 미용 주사는 대통령에 직접 처치하지 않고 설명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무튼 그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주사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다 확인하고 설명 다 해드리고. 김 전 자문의와 17년 동안 함께 근무한 간호사 A씨는 채널A 취재진에게 청와대 미용주사 조제법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칵테일처럼 여러 가지를 믹스를 해서 낳는 주사잖아요. 내가 그거 설명을 써줬다고. 몇 cc를 어떻게 섞거나 이런 거. 청와대에 약물을 혼합하는 조제법을 설명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 설명하고 드렸다가 내가 써줬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간 적은 없고 주사제 제조와 처치를 누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약물이 조제되지 않은 채 청와대에 반입됐고 누가 어떤 식으로 주사제를 만들어 처치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주치의가 모르는 상황이 지금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프리패스에 이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반입까지. 비선 의료진의 의료농단이 국정농단 못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지선입니다. 대통령을 위한 맞춤 주사 레시피가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간호사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들려줬습니다. 김상만 의사가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혈액 외부 반출은 건강검진 차원에서 호르몬 검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틀렸다. 이렇게 저희에게 털어놓은 겁니다. 먼저 김상만 원장이 밝힌 대통령 혈액 반출의 이유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제가 요구한 내용 한 10시 정도 됐었습니다. 종합검진에서 빠졌던 호르몬 균형 검사를 네, 그것은 아까 검사나 이런 거 다 보고 뭔가 필요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 특검에서 사태를 봤더니 2011 날에도 최순실을 접수고 혈액 검사는 미용주사 제조를 위한 것이었다. 간호사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상만 원장도 위증했군요, 그럼. 네, 위증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은 저렇게 호르몬 균형 검사를 위해서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청와대나 이제 국군 병원에서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장비가 있는 곳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간호사 말이 사실이라면 뭐 분명한 위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레시피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이걸 누군가가 제조하는 방법을 김상만 자문의는 권위자니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그 제조법을 받아들여서 이제 어떻게 섞는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섞어서 누군가 투약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여지까지 그거를 섞어서 투약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뭐 백 선생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조여옥 대위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끊임없이 받아냈지만 아직까지는 그 내용들을 알 수 없는데 저는 김상만 자문의가 어찌됐든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증언한 게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누가 주사를 놨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김상만 자문의는 지금까지는 약간 조사 대상 범위에서 약간 소홀하게 넘어가 있고 이 모든 초점은 성형 의혹 있는 김영재 원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서 김상만 자문의도 이 부분에서 논의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이 간호사가 저희들에게 털어놓은 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 국가의 2급 기밀인 대통령의 혈액이 단순히 칵테일 주사 만들기 위해서 그 레시피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외부로 지속적으로 반출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마늘 주사도 있었고 백옥 주사도 있었고 신데렐라 주사도 있었고 듣도 보도 못한 주사들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이제는 칵테일 주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칵테일 주사는 대통령에 대한 맞춤형 주사예요. 저는 저것이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 드렸지만 대통령이 필요하면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주사를 위해서 혈액을 뭐 채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늘 아쉬운 건 주최의 허락을 받아서 나갔어야 됩니다. 주최 허락을 받아서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김상만 의사가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의혹을 갖는 대목은 주사를 그분 손에 쥐어줬다. 어떻게 맞는지 다 설명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싱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사를 나는 너무나 이상한 게 주사를 대통령 손에 쥐어줬다는 게 무슨 말인지 대통령이 직접 주사를 놓지는 않았을 테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주사를 가져가면은 그거를 이제 놓는 사람이 따라오면은 대통령이 오히려 그 놓는 사람한테 이렇게 놓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칼럼도 썼지만은 대통령이 이제 주사 게이트, 의료 게이트는 이제 또 다른 사안이에요.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큰 그 어떤 대통령의 이제 공식 라인이 저는 무능하게 만든 어떤 비선 진료에 너무 대통령에 의존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데 이거 뭐 특검 조사에서 별도로 우리나라 그 어떤 공식 어떤 그 대통령의 그 자문 라인뿐만 아니라 그 뭐 주사 아줌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불법 시술을 한 사람이라니까 경찰의 단속 대상인데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의논했던 것까지는 별도의 어떤 그런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맞춤 주사를 위한 레시피 그리고 그것을 위한 대통령의 혈액 반출, 2급 기밀 누출 정도가 되겠군요.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해서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중에는 이런 대목이 한 토막 등장을 합니다. 민정, 대통령 기록물 생산 접수 자료, VIP 비공개 대상 자료, 법률적 근거, 정리, 외부 노출 X, 안 된다. 이른바 2014년 7월 17일 김기춘 전 실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지시한 내용을 김영한 전 수석이 기록해 둔 것인데 한 언론에서 윤태곤 실장님, 이 기록물을 보도하면서 세월호 당일에 대한 기록을 VIP의 비공개 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라. 뭐 그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김기춘 실장이 뭘 알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묶으려고 한 거죠. 서류와의 전쟁했으면은 그 널리 홍보할 일이지. 그걸 왜 비밀에 붙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참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악용되는 게 있는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워낙에 기록도 안 남기고 마음대로 폐기를 했으니까 역사의 자료로서 이렇게 남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려고 이런 법을 만든 제도인데, 이게 30년 동안 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로서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최대 30년간은 봉인이 되는군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안보의 문제라든지 뭐 남북 간에 정말로 뭐 역사의 이제 판단에 맡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아무거나 다 지정 기록물로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이 사안과 별개로 좀 분명히 손봐야 돼.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송강호 변호사님,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된 대통령의 모든 기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려 했던 그 시도, 30년간 봉인을 하려 했던 그 시도, 김기춘 실장의 지시로 보인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 전 실장도 뭔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지적이에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번 게이트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누가 봐도 뻔한 그 진실을 누가 봐도 진짜 그 얼굴 두껍게라는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태연하게. 이 얘기가 저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공감대가 있는 게 그게 아주 제일 큰 특징이죠. 그 기록물은 특검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기록은 그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또 사항이고 탄핵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여 갖고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이 되면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다시 해야겠지요. 그 경호 문제나 군사 문제 좀 잘 민감하게 분류해서 이 관저하고 의무동하고 그다음에 이 세월호 기록 관련된 부분들 민정수석실 해갖고 특검이 확실하게 압수하고 그다음에 서로 찾아오면은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예. 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하려 했던 시도까지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인데요. 오늘 청문회장에서 위증한 사람들이 보도해드리다 보니까 참 많군요. 다음 인물도 그렇지 않을까요? 살펴보시죠. 블랙리스트는 없다.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던 조윤선 장관이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있다. 인정을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는 블랙리스트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직원들이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직원들이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존재하는 건 맞죠? 의원님 제가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건 맞죠? 조인선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문서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없으면 저희들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조인선 증인 어려운 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문건으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술인의 지원을 제재할 농담이 있었던 것은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용주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한 물음만 계속했어요. 블랙리스트가 있냐라는 물음. 17번을 조윤선 장관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다가 18번째 똑같은 질문에 예술인들을 배제하는 것은 있었다. 즉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한눈만 팬다는 전략이죠. 그렇군요. 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보면은 손자병법에 나옵니까? 주인공이 한눈만 팬다. 왜 계속 나만 때리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전략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제 김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 이용주 의원이 이제 조윤선 장관한테 그 한 질문만 계속을 했는데 조윤선 장관도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절대로 본인의 그 특검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시인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나왔을 겁니다. 오전에는 안 나온다고 했고 오후에 이렇게 나와서도 직원들이 보고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버티니까 본인이 한숨을 쉬면서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존재 자체를 윤선 장관의 입으로 시인받았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조윤선 장관은 자기는 작성과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발뺌하는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을 들어서 시원하긴 하지만은 조윤선 장관이 자기 책임을 인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예. 송광 변호사님, 조윤선 장관이 앞선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했다가 이번 청문회에서 있다고 했으면 일단 위증을 따져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위증 처벌은 어차피 약하니까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조윤선 장관이 있던 블랙리스트를 없다고 그토록 부인했던 건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라는 건데 블랙리스트. 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 얘기는 조 장관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가 이제 자기 목밑까지 왔다는 것을 절감하는 겁니다. 내가 블랙리스트 어젯밤에 오늘 출연할 거 생각해서 블랙리스트 공부 좀 해봤어요. 예. 75년도에 그 유신헌법 발효되고 긴급조치가 이제 하는데 긴급조치 내용은 저도 하도 공부한 지 오래돼서 찾아봤더니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왜곡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유포하면 그냥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고 한 10년,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아요. 예. 지금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다 그게 무효라고 했거든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결국은 내가 생각할 자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자유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민주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로 하고 좀 심하게 나가면 히틀러가 되고 파시즘이 되는 거죠. 헌법적 질서를 침해한 거다. 네.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검에서 이제 조윤선하고 김기춘 실장이 만약에 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그의까지 해서 블랙리스트의 전체적인 실체가 드러난다고 하면은 예. 오히려 뇌물죄보다도 블랙리스트의 이 결과가 저는 특검의 최대 성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했던 기가 막힌 진짜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고요. 45년 뒤로 우리 역사가 뒤로 돌아간 겁니다. 예. 뒤집어 생각하면은 김기춘 실장은 유신 때 활동하시고 한태현 교수, 갈봉근 교수, 그다음에 김 실장님 이 유신헌법에 만들었던 분들인데 오히려 그 역사가 국론 통일과 단합을 이유로 해서 40년 역사가 뒤로 간 기가 막힌 실체가 블랙리스트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의외로 블랙리스트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깐딴치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특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뇌물죄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이 국정농단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알았다. 1. 김병민 의원님, 오늘 의혹 하나가 제기됐는데 김기춘 전 실장이 중앙일보입니까? 김종덕에게 좌파 지원의 차단을 서둘러라. 네. 수차례 강조를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의 이름과 지시 내용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누가 했는가로 특검 수사가 좁혀질 거고 김기춘 전 실장이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관계자 증언이 나온 건데 이거 보면 기절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빨갱이라고 지칭을 하고 빨갱이요. 말살 정책을 취해야 된다. 국민이 반정부적 정서에 감염돼서 자금줄을 끊어서 말려 죽여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금 증언이 나온 겁니다. 특검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사실 소름이 돋았거든요. 예. 문화라는 게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그래서 그 문화가 융성되고 지원금을 자른다 그래서 그 문화가 말살되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떠나갖고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뭐 자금줄을 지원해갖고 그 당시에 문화가 막 융성하고 했으니까 알아서 현 시대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문화고 과거 이제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있었던 노무현 정부를 기억해 보면은요.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좌파 정부잖아요. 근데 좌파 정부에서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 정서가 감염돼 갖고 완전히 정서적으로 농단을 당했다면 이명박 정부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화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보면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게 의도적으로 만약에 좌파 지원금을 받아갖고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영화를 만들건 연극을 만든 건 뭔가 문화 생산을 했을 때 예.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한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착오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끌었던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은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되는 단초가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보도가 나왔죠. 청와대 김기춘 실장 박 대통령한테까지 보고했다. 이 결과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은 출판사 이름 2개를 이제 콕 찍어가지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창작가 비평사. 예 하고 이제 뭐 문학동네. 문학동네. 예. 제일 큰 증언은 유진룡 장관이 했었죠. 이미 2번 항의했다. 그렇게 첫 번째 항의했을 때는 아이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장관 뜻대로 하세요라고 했다가 두 번째에는 묵묵부답이길래 나가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대통령의 묵묵부답이었다. 예. 결국 이게 조윤선 장관으로 돌아가는데요. 예. 어제 이 실토한 이후에 그래도 뭐 나는 관여도 안 했고 모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밑에 있던 비서관, 전임 장관, 차관, 비서실장 다 알고 관여했는데 어떻게 당신만 모르냐? 왕따였냐? 그러니까 뭐 왕따였을 수도 있다. 본인이 그러던데. 왕따였다. 김기춘 실장부터 이어지는 이 유구한 전통입니다. 나를 무능하다고 욕하라. 예.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나를 이런데 지려밟고 가라. 그러면요. 조 장관님 말씀 100% 인정한다고 했을 때 예. 직을 그만두셔야죠. 왕따인데. 왕따는 장관이 직을 그만둬라.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왕따 당하고 계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 뭐 자기 말이 맞건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장관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조윤선 장관은 즉각 장관직에서 물러나라. 본인 말대로 왕따라면. 그렇죠. 요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만나보시죠.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늘부로 지금 이 시각부로 정유라의 여권은 무효화, 백지장이 됩니다.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그런데 덴마크 현지에서 정유라가 강제로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덴마크 정부 차원에서 정유라를 가택연금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유라가 국내로 송환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칼람, 조금 전에 이칼람의 이름이 이숙현이 아니라 이승원이라는 네임자막으로 나가서 몇 명의 시청자분들이 아니 이숙현 칼럼니스트를 왜 이승원이라고 나가느냐 문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유라는 여권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뭐 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주민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라 이름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일단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여권 무효화라는 건 이제 여권 반납 명령서를 외교부가 해당 당사자에게 보내면 그것을 받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7일이 지난 경과된 뒤에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예. 지난 2일에 외교부가 정유라 씨한테 여권 무효화 명령서를 이제 전달했고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10일 0시부로 이제 여권이 무효화가 됐어요. 그래서 정유라 씨는 지금 이제 무효화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은 불법 체류신 분이군요. 그렇죠. 드디어.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간다면 정유라 씨는 지금 어쨌든 구금돼 있는 상태고 이번 달 말까지 구금하기로 이제 일단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죠. 왜냐하면 자진 귀국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 덴마크나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특히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고 소송을 절차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덴마크에서 강제로 추방하지 않고 좀 정유라 씨가 어찌됐든 싱글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정유라 씨는 흉악범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금메달을 하나 들고 이화여대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이 흉악범은 아닌 거고 두 번째는 아이를 갖고 있는 싱글맘이라는 것도 정상 참작이 되는 데다가 덴마크에서.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도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3가지를 감안해서 덴마크에 계속 이제 가택연금을 시키는 선에서 야, 이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덴마크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사실은 이제 할 수 있죠. 뭐 밖으로 많이 나가지는 않는 거지만 이게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최대한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그 나라의 법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예. 검찰은 사실은 그렇죠. 이제 사실 귀찮잖아요. 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뭐 불법 체류가 됐던 뭐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뭔가 어떤 피의자가 있는데 빨리 보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인도에 대해서 이것은 무효다. 정유라 씨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소한 몇 개월, 최대는 한 1년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아무도 지금 뭐 가늠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거 지금 큰 변수 하나가 맞닥뜨려진 건데 송강 변호사님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는데 덴마크 검찰은 한국 검찰과 굉장히 협조적이고 빨리 정유라를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싶어하는 그렇죠. 심정이에요. 덴마크 검찰들 지금 야근하고 있대요. 빨리 돌려보내고 싶은데 네. 선진국인 덴마크 법원에선 검찰 가만히 있어라. 싱글맘에 흉악범죄도 아닌데다 여권까지 무효되지 않았냐. 이거 가택연금으로 일단은 보호해줘야 된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법률적인 근거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유엔이 제일 아마 기본적으로 삼는 게 인권 아니에요.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망명, 난민, 불법 체류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분이 불완전하고 또는 국가가 국민의 자격을 인정하건 인정 않더라도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렇게 보면은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가 됐을 때 의외로 쉽게 추방이 돼요, 사실은요. 이 실무에서.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그래서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병헌 씨 딸 유섬나. 네, 거기도 좀 프랑스에서 좀 버티면서 좀 만들고 있고 정유라도 모르긴 몰라도 제 느낌도 여권으로는 빨리 추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버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어갖고 쉽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정유라의 변호인이라고 하면은 기왕에 맞을면은 빨리 들어오는 게 좋은 겁니다. 이 다음에 어찌어찌해서 한국에 강제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판단할 재판부가 버텼다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벌 1점 줄 거 100점 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더. 그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그게 예. 득이 안 되죠. 예. 어쨌든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만 좀 견뎌보자.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저희 채널A 김민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정유라와 최순실 모녀가 자주 찾았던 식당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식당 주인이 기억하는 독일에서의 정유라의 삶,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김민지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한 한국 식당. 한식을 좋아하던 최순실 씨는 독일에 올 때마다 이 식당을 찾았는데요. 식당 주인은 모녀가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왔고 원하는 메뉴를 포장해 가기도 했다며 이들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최 씨가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한 반면 딸 유라 씨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 왔냐? 이러고. 하지만 정작 모녀 관계는 썩 가까워 보이지 않았고 정 씨의 아들 역시 엄마나 할머니보다 부모를 잘 따른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기쁜데 못 있겠어요. 이모가 다 키웠으니까. 안 가요? 할머니한테도 안 가던데? 정 씨가 남편과 헤어진 뒤에는 마필관리사 이모 씨가 늘 곁을 지켰고 새 남자친구로 오해할 만큼 사이가 무척 가까웠다고 합니다. 마음 착해요. 엄청 착해요. 얘기도 말고, 일도 말고, 차도 없고, 놀아주더라고요. 정 씨가 덴마크 구치소 생활을 버티는 데는 이들 조력자들이 뒤에서 큰 힘이 돼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정유라에게 오빠가 참 많았군요. 데이비드 윤도 오빠였고 마필 관리사도 오빠였고. 그렇죠.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이 가족의 독일 생활의 이 면면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이 아들이 엄마인 정유라와 할머니인 최순실보다는 부모를 잘 따랐다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자주 와서 한식에 식사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이 처음에 검찰에 갔을 때 이제 곰탕을 시켜 먹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순실이 워낙 한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유라는 버텨도 최순실이 독일에서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이제 한식을 좋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식당은 조력자라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제 한식을 관찰자 정도죠. 한식 식당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했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 정유라가 나오지만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해줬지만 들어와서 말을 빨리 맞는 것이 왜냐하면 정유라가 받고 있는 혐의가 분명 그 몇 개 분명한 거 빼놓고는 이 사안에 어떤 참고인 조사가 많기 때문에 와서 빨리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 보도의 전략이 버티긴 것 같습니다. 최순실 같은 경우도 지금 헌재에도 안 나오고 특검 검찰 조사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특검한테는 헌재 재판 준비 때문에 못 나간다고 예. 얘기를 하고 헌재에서는 조사받느라고 못 나간다고 하면서 둘 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변호인은 아니지만 빨리 와서 조사받고 이 사안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출석 사유도 돌려막기 하는 최순실. 그 최순실을 쏙 빼닮은 정유라 씨의 입국 지연 작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군주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하가 있는 나라, 그런 정부가 참 복 있는 정부인데 이번 청와대는 직언을 할 줄 아는 직원도 그 직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도자, 군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의무로 남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사이다 같은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